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와 몽골이 형제의 맹약을 맺은 이후로 이후의 칭기스칸 치세부터 오고타이 칸 치세 직전까지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고려 내부에서 최씨 무신 정권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당연히 다룰 거고요. 단순히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걸 넘어서 몽골 내부의 정치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고려와 외교적인 관계를 담당했던 몽골 내부의 인사, 그리고 그 인사와 고려가 외교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배경에서 저고려 피살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지 그 전후의 속사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려가 칭기스칸 제2기의 몽골과 어떤 관계를 맺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묘사했던 장면은 고려와 몽골이 거란을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동선 전투라는 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려 측의 조충과 김치려, 그리고 몽골의 카츠온과 살리타이, 이런 고려 측과 몽골 측의 장수가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사 자료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장군들이 의형제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몽골의 장수인 카츠온이 아우, 그리고 고려의 장수들이 형으로 등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행동을 같이 한 전우로서의 정이 있었을 거고, 당시 강동성이 고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려의 역할이 더 컸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후에 칭기스칸의 명령에 따라서 고려와 몽골 제국 두 국가 간에 공식적인 형제의 맹약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의 사신이 고려의 복종을 요구를 하고 또 국왕 고종한테 직접 서신을 쥐어주는 강대국의 오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외교상으로는 몽골이 고려한테 이른바 갑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사실 고려로서는 상당한 암흑기였죠. 최충원이 집권하고 있는 최씨 무신정권기였는데, 이 최충원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최충원의 아들 최이가 실권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몽골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이런 오만에 최씨 무신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이 형제 맹약을 맺고 물러난 이후에 무신정권은 형제 맹약에 동의한 것과는 다르게 별도로 진지를 구축을 하면서 몽골의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동맹을 맺었다곤 해도 적이 우리를 위압하고 있고, 그 위압하고 있는 적이 우리한테 뚜렷한 경제 문화적인 그런 실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있고, 그 관계가 깨진다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에도 몽골 측의 압력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측면의 압력이었냐면은 계속해서 무례한 사신이 와가지고 공무를 독촉을 하게 돼요. 그 사신이 누가 보낸 거냐면은 만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몽골의 왕공인 태무게 오츠킨이었습니다. 이전의 방송에서도 묘사를 했었지만 이 태무게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의 어머님 후엘룬의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막내의 의무로서 화로를 지키는 자, 본거지를 지키는 자로서 오츠킨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칭기스칸이 서방 원정을 나간 시점에서 태무게 오츠킨은 만주의 군벌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태무게 오츠킨한테 최이가, 무신정권의 실권자 최이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좀 그 대처부터가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최이가 상당히 조잡한 옷감들을 수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옷감 중에서도 막 중요한 부분이 다 잘린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사신들한테 그런 걸 들려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기분을 그대로 노출한 그런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몽골을 적대하고 있다는 그런 속내를 공공연하게 노출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준비를 한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옹호를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적이 우리의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적이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제재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려 무신정권이 몽골에 허술한 공무를 보낸 거는 우리의 불쾌함을 상대한테 너무 투명하게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몽골과의 관계 이전에 거란 여진과의 관계에서 고려가 성과를 거두거나 최소한의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군사적인 준비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발톱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1년에 무려 8번에 걸쳐서 거란과 여진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은 굴욕적으로 보이는 이 대외적인 입장 안에 내부적으로는 냉혹한 현실에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벌고 상대의 안심을 불러오는 이런 전통적인 고려의 외교적 기만책을 폐기하고 공물을 통해서도 적의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할 그런 전쟁을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카드 중에서 하나로 부상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희의 무신정권의 문제는 불만에 찬 강대국에 대해서 그 강대국이 정량화하고 공식화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들을 멸시하는 속내를 드러낸 게 문제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 속내를 드러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외교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려라는 집단 자체가 그냥 사적인 어떤 변덕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고려에도 이런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사대부나 군인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사적 집단의 변덕 같은 그런 대응이 드러난 그 이유는 이 최씨 무신정권이라는 독재 집단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최씨 무신정권이 이렇게 변덕 같은 그리고 철없는 대응을 할 수가 있었냐 하면은 우선 이전부터 계속해서 길게 이어져 온 무신에 의한 독재 시절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씨 무신정권 이전에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장군들에 의한 무신 독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시기에 독재 세력이 계속해서 교체된 이유는 대체로 다른 세력의 배반 때문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 지도부 전반에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의 분위기가 최씨 무신정권쯤 와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온 무신정권의 분위기, 그러니까 최희가 아버지인 최충원한테 이어받은 최씨 무신정권의 정체성은 참 우습지만 자기들이 사유화한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의 중추를 이루는 권력이라고 하면은 국익, 그러니까 국토와 백성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공익적인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최씨 무신정권은 그저 자기들이 사유한 권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데 급급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충원이 특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적 권력을 강화했던 이유는 고려사 열전, 최충원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충원은 일생에 걸쳐서 최소한 암살 시도만 4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료에 기록된 사항들이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암살 시도가 있었던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최씨 무신정권이 사익지상주의를 기치로 삼고 자기 권력 집단의 사익만을 정말 집요하리만치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암살 시도가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암살 시도의 디테일을 보면은 최씨 무신정권이 정말 모든 계층의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암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는 최충원의 노비 만적에 의한 만적의 난입니다. 이 만적 같은 경우는 노비였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 해방운동으로까지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회의 최저층인 이 노비 세력들, 물론 최고 권력자인 최충원의 노비였으니까 이 만적이 최악의 층의 노비 생활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최충원이 어르신으로서 얼마나 존중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얼마나 갑질이 심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충원 암살 시도를 한 게 황주 목사 김중거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방관이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최충원이 사적인 관계 외에도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방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리사욕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같은 무신인 장군 이광실한테 암살 위협을 받게 되고 이거는 자기들과 동류인 무신 세력으로부터도 옹호를 받지 못할 만큼 무신 세력 그 중에서도
최씨 일가만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앞서 무신 정권에서 계속 정권이 교체됐던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교역, 그러니까 국가에 이런저런 역참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청교역 같은 경우는 개성에 있던 역인데 이 청교역의 영리 3명이 최충원 부자를 암살하는 모의를 하게 되고 이 모의가 사전에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씨 부자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꼴사납고 이 중간을 기습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대를 끊어야겠다. 이 집안의 씨를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례만 봐도 당대의 모든 계층이 최씨 무신정권에 사적 권력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찌되었던 최충원은 이런 상황들을 다 미리 파악을 하고 사전에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적 권력을 더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아들까지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국가 세력을 자기 위주로, 자기 집안을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세력 위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자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중방이란 세력을 지속적으로 약화를 시키게 되고요.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봤던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많이 배우지만 결정적으로 최씨 정권의 보위를 위한 기능이 이 교정도감에 있는데 그거는 모반 사건의 조사나 징벌을 위해서 국왕의 경호대까지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왕의 경호대까지 전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동원령을 이 교정도감이 발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국왕이 아무 의미가 없고 최씨가 사실상의 국가의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최씨 정권에 대항하는 상대에 대한 교정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추회의라고 해서 문무삼품 이상의 관리가 참여해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 가문, 그러니까 최씨 가문의 사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 회의를 자기 가문의 안방 안에서 처리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지조 있는 관리라고 해도 최씨의 사견을 벗어나는 의견을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씨의 안위, 최씨의 보위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됐고 최씨의 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려라는 국가의 정책이 좌지우지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몽골 제국의 태무계한테 허름한 옷가지를 쥐어준 것도 이런 제추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이런 제추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에 권력자의 짜증 섞인 감정 같은 게 그대로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대응이 이렇게 미숙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최씨 무신정권은 사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익 우선의 대국적인 판단이 부재했고 또 변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교 정책은 최씨 무신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몽골 제국으로 시점을 돌려보면은 몽골 제국은 계속해서 칭기스칸이 서방 원정, 그러니까 호라줌 원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 고려와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주 지방의 군벌이었던 태묵의 오츠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태묵의 오츠킨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후의 이야기지만 오고타이 칸 사망 후에 대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카라코롬으로 군사를 몰아서 진군까지 한 인물이죠. 상당히 야심가 탐욕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구유크 칸이 재빨리 즉위를 해가지고 태무계가 숙청이 되는 장면을 제가 묘사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는 칭기스칸이 살아서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할 시기였고 또 태무계는 그런 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려를 발밑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야심가 탐욕가이니만큼 자기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고려로부터 공물을 계속해서 독촉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려는 계속해서 마지못해 하는 대응들, 그러니까 허름한 옷가지들을 막 쥐어주거나 이런 대응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대응들이 태무계의 인내심을 자극을 하게 되고 기록에서도 묘사될 만큼
다시 한번 인상적인 외교적인 마찰이 빚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고려의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사적 권력, 그러니까 최씨 무신정권과 사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공적으로도 칭기스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태묵의 오츠킨이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부딪힘을 상황극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221년 8월 태무계가 파견한 몽골 사신 저고여 등이 수십 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고려로 왔다. 이에 고려의 국왕 고종은 대관전에서 이를 맞이하였다. 나는 징기스칸의 막내 동생이신 태무계 오츠킨의 명을 전하러 왔느니라. 어서 명을 받을 준비를 하라. 아니, 우리 대고려국에 한낱 관리의 균지를 전하러 온 것인가? 여기서 균지란 황제나 왕이 아닌 관리에 의해서 발급된 외교 문서를 뜻한다. 그런 균지는 야만국에 대해서나 내리는 게 아니오. 우리 고려국에 균지를 들고 오다니. 우리를 어찌 이리 능멸하는 것이오? 시끄럽소. 일단 태무계 오츠킨의 명을 하달하겠소. 고려는 우리에게 다음의 공물을 바치도록 하라. 수달가죽 1만영, 가늘게 짠 비단 3,000필, 가늘게 뽑은 털 2,000필, 면화 1만근, 그리고 일복의 사신, 그렇게 과중한 공물을 바칠 순 없소. 또 특유의 말대꾸로 일관하는군. 저고현은 돌연 뒷자리에 배석한 사신에게 가서 보따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걸 국왕인 고종에게 집어던졌다. 이복의 사신,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소? 저고여가 던진 보따리에는 예전에 고려에서 보냈던 조잡한 천조가리들이 들어있었다. 쳇! 이번에도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듣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군. 우리 몽골 사신단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갈 테니 그렇게 하시오. 고려한테 끊임없이 오만하게 나오는 몽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몽골과 관련된 방송을 하지만 솔직히 이 대목은 좀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힘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중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자주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자주성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후의 상대의 짜증이나 위협을 우리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적 권력인 최씨 무신정권의 변덕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최씨의 사저에서 열린 제추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수모를 보는 거는 매번 외마디 비명밖에 지를 수가 없는 국왕 고종도 그렇고, 그것보다도 사실 고려의 백성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고려의 상황은 일단 그랬고 몽골 입장에서는 권위에 계속 끊임없이 복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의심스러운 고려의 태도가 발톱 사이의 가시같이 굉장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형인 칭기스칸한테 자기 성과를 계속해서 입증해야 되는 태무계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몽골 측으로부터 태무계의 위협과 독촉 외에는 뚜렷한 외교적인 표명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가 1222년 이 무렵이었는데 칭기스칸의 서방 원정이 4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고려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인 제스처를 취할 여유가 없었죠. 태무계가 이 고려를 공격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태무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본거지를 수비하고 튼튼히 방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동쪽에서 또 다른 분쟁 지역을 만들기에는 아무리 몽골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칭기스칸 자체가 이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태무계가 계속해서 고려가 제대로 굴복을 안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도 칭기스칸은 그래도 외교적으로 좀 해결해봐라, 외교적으로 좀 해결해봐라, 이런 식으로 태무계를 달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부 입장에서는 칭기스칸이 고려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략적인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칭기스칸이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 서부의 전선을 벌인 만큼
동부는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폭발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게 몽골 제국의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역학구도가 칭기스칸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몽골 제국의 이런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가 표면적인 신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첩보를 꾸준히 수집했다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표면적인 친선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 친선을 유지하는 국가에서 내부 상황에 대한 그런 정보를 조금씩으로나마 좀 흘릴 수가 있고, 그렇게 흘리는 정보를 아름아름 모아서 추후에 미래 전략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그 외에도 첩보를 굉장히 잘 수집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최씨 권력의 사적인 권력 보위에 전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교 관계는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폐쇄적인 모습은 항상 부정적인 모습만을 띠는 게 아니고 신중한 자세로도 나오고, 또 그거랑은 정반대로 위축돼가지고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폐쇄적인 외교관계 때문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는 격으로 신중한 모습을 띠게 된 거는 이런 겁니다. 고려와 몽골 제국 사이에는 동진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황극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진 계열의 부족이 세운 이 동진국은 사실 몽골과 동맹 세력이었고, 몽골과 동진 연맹군이 고려와 함께 싸우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묘사해드렸던 강동성 전투입니다. 이 동진국은 몽골 제국이 서방에서의 전쟁에 골몰하고 있으니까 이 동진국의 수장인 푸샨만누란 사람이 몽골 제국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예전에 여진이 거란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동쪽에서 다시 한번 발흥해서 여진의 수장으로서 몽골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동진국이 고려가 몽골이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같이 화합해가지고 몽골에 대항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는 폐쇄적인 외교 관계를 끊임없이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동진의 그런 제안을 무시를 하고 상황의 변화를 그냥 주시하기만 합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는 격으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 동진국이 몽골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진국이랑 행보를 같이 했다면은 아마 고려의 상황도 동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동진국한테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근데 참 그런 상황에서도 동진국이 고려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몽골과 고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영토를 침범할 때는 몽골 사람 복장을 해가지고 몽골 소행인 것처럼 그렇게 날조를 하고, 또 몽골 사신이 고려에 들어올 때는 통로를 가로막으면서 고려 사람의 복장을 하고 이 몽골 사신들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배경 하에서 바로 우리가 국사책에서 많이 접했던 몽골의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1225년 5월의 일이고요. 동진국이 고려와 몽골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동진국의 소행으로 보기도 하고, 또 혹은 몽골이랑 관계가 좋지 않았던 고려의 소행, 혹은 그냥 산적의 소행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몽골 입장에서는 사신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 측에 대대적인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고의 피살 사건을 통상적으로 그냥 국사척에서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대조군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 사실 칭기스칸이 대대적인 서방 원정을 나서가지고 호라즘을 정벌하게 된 것도 몽골이 보낸 사신단이 호라즘한테 살해당하고 모욕당한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신을 피살하는 거는 사실상 자기들이 패배할 경우에는 국가의 멸망을 전제로 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몽골 측에서는 이런 식의 외교 문제를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려에 즉각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진국의 방해로 이 사신들이 고려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신인 이 저고의 죽음 때문에
몽골 측에 사신을 파견하려고 했던 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몽골보다도 고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려의 국토 주변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는 국토 통제력이 부재하다는 거를 상대한테 알려주는 꼴이 되고 상대한테 이중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상대한테 외교적으로 명백히 꼬투리로 잡힐 수 있는 사안이고, 두 번째로 고려라는 국가가 국경 주변에서의 통제력도 부재할 만큼 정보력이 없고 첩보 군사상의 방비도 허술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제국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상대국이 우리한테 적의를 표하고 있고 또 그런데다가 만만해 보여. 그러면은 이 상대국에 대한 방침을 정벌이라는 키워드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 측에서 이건 상당한 우를 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사례에서 모범 사례랑 비교를 하자면은 조선의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북방민족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과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북진정책과 삼인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북진정책으로 인한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1433년에 조선의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파저강 전투에서 여진족을 북방으로 무찌르고,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김종서 장군과 최윤덕 장군이 활약을 해가지고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평안도의 사군 그리고 함길도의 육진을 개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삼인정책을 하면서 이 북방 지역을 국토로 편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묘사할 때 이 전과만을 포커싱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7년 전에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은 첩보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이라고 하면은 1426년, 그러니까 세종 18년인데요. 이 시기에 평안도 강변에 있는 상시 정탐자, 그러니까 평안도 강변에서 항시 거기에 상주하면서 정탐을 했던 사람이 540명이라고 합니다. 그 평안도 강변에 있는 현지인이 510명이었고 그 외에 군사 조직이 29명이었습니다. 이 현지인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의 조선 국민도 있었을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진 세력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근데 그 스파이를 만들려면은 그 이전에 첩보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 첩보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회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훨씬 더 이전부터 첩보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 이 상시 정탐자가 540명이라는 이 상황조차도 그 이전 단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탐정군, 그러니까 적진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정탐하던 사람이 별도로 409명이 더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세종이 전쟁, 군사적인 전략에 앞서서 얼마나 첩보망을 촘촘하게 가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무신집권기의 고려는 얼마나 이런 방비에 소홀했기에 적의 제국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게 살해된 연유조차도 몽골한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위축된 외교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1220년 초반이죠. 이 시점에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1227년이 되면은 칭기스칸은 서방 원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동방 쪽으로 서서히 돌아오면서 서하를 정벌하게 됩니다. 고려는 이러한 미묘한 상황의 변화조차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칭기스칸이 서하를 정벌하던 도중에 낙마를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칸인 오고타이 칸이 사실상의 실권을 발휘하기까지 또 2-3년간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백 상황 동안 고려한테 뚜렷한 적의를 표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정확하게 최씨 무신정권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씨 무신정권의 선입관에 의하면은 우리들이 몽골에 적의를 공공연하게 표현을 해도 몽골 같은 경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한테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우리는 똑같은 행보를 취해도 그대로 몽골은 우리한테
대대적인 적의를 표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안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식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에 대한 대응조차 게을리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안이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